우리나라는 아동의 성착취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뭐가 얼만큼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한 채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공범으로 처벌하죠. 걔네들도 다 처벌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성매매 방지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성매매가 뭐 남자만 그런 성매매에 가담하느냐, 성매매하는 여자들도 다 성매매범으로 다 처벌을 하니까 여자애들도 사실은 성착취의 유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피해 경험들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뭐 가해자로 둔갑하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그 피해 경험은 싹 사라지게 아무도 취급 안 해주고 다 이제 가해자로 다 둔갑시켜서 이제 처벌을 하죠. 그래서 조주빈의 박사방도 처음에 여자 공범이 있었어요. 10대 여자아이가 공범으로 이제 처벌 다 보호관찰 처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걔를 이제 공범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걔의 그런 이제 뭐 아이들 개인 정보를 막 넘겨주고 취약한 여자애들 뭐 이렇게 이제 협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얘가 이제 대상자가 아니고 얘네들은 피해자다라고 법률 개정이 돼 가지고요. 성보호법에 피해자로 이제 지칭이 되어서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공범으로서 취급을 안 받죠.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기에 이른 거죠. 그리고는 지금 그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동 청소년을 성을 이런 식으로 방치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서 제일 저는 드라마틱한 변화다라고 느끼는 건 형법 개정이었어요. 형법 개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본법이기 때문에 진짜 그 개정을 안 하거든요. 한번 쉽게 자꾸 바뀌면은 이 스테빌러티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법을 잘 개정 안 하는데, 의제강간 연령이 형법 조항인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13세 미만까지만, 옛세도 13세 미만인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건 강간이에요. 왜 아이들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이라는 건데 그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까지 올립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물론 해외에서는 15세에서 16세를 기준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적용하는 나라가 훨씬 다수예요. 이제 드디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15세에서 16세로 올리게 됐느냐? 그 엠번방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녀 보니까 유달리 수십 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자기 핸드폰으로 이러고서는 자기가 자위하는 무슨 이상한 자해하는 이런 영상을 찍은 애들 중에 유달리 13살에서 16살 사이 중학교 여자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할 때 참 지향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해외 제도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률 개정의 근거가 되는 나라예요. 이게 참 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외국에서처럼 이제 15세, 16세가 그래서 외국처럼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면 외국에서는 애당초에 왜 15세, 16세가 크리티컬 에이지라고 생각을 하느냐, 성적 침해와 연관된. 그건 사실은 이미 학술적으로 학계에서 다 검증된 이론이죠. 그게 뭐예요? 삐아제 이론이죠. 삐아제라는 발달심리학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아동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인지 발달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전 단계에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인지적인 능력이 확 이렇게 늘어나고 또 뭐 잠재돼서 있다가 또 이제 확 늘어나고 이런데, 우리가 그런 종류의 잠재된 위험, 세상에 숨어있는 잠재된 위험을 알려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능력까지가 발달을 해야 잠재된 위험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형식적 조작이라는 거죠. 구체적 조작까지를 하는 애들은 형식적으로, 예컨대 직접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성폭력 피해가 무섭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건 그건 구체적 조작기에서나 할 법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뭐 성기 사진을 막 보내면서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잠깐 뭐 한번 만나보자, 내지는 모델 시켜줄 테니까 영화배우 시켜줄 테니까 빨가벗고선 자위하는 거 좀 한번 동영상 찍어서 보내봐라. 영화배우 하려면은 그 정도의 적극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냈다가는 이게 결국은 빌미가 돼서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알 수가 없구나. 이게 됐다 위험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 추론이 가능한 완성되는 나이. 그게 몇 살이냐? 그게 15세에서 16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세에서 16세로 정한 프랑스는 15세고 영국과 호주와 미국은 16세예요.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 이제 의제강간 연령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데는 그만큼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동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됐다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왜 이런 종류의 토론을 할 때 이 전문가 집단을 참고하지 않느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 대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을 하더라. 네. 제가 국회에 뭐 정말 무슨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휩쓸려서 지금 이제 법안을 입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국회의원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저로서는 이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정치인은 안 해도 되는데 법을 입법하는 거는 참여시켜 줄게. 뭐 무슨 당이든 그런 제안을 했으면 저는 억셉트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너무 많은 이런 빈틈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도 하고 싶고 또 뭐 지금 이런 의제강간 연령도 높이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서 토론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혀 전문가 집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하더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진짜 강 큰 선택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세에서 16세를 올릴 때도 전혀 무슨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무슨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이벤트를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갑자기 의제강간 연령이 자그마치 3살, 2살도 아니고 3살이 확 뛰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일을 내가 진짜 20년 동안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연구실에서 수많은 연구를 퍼블리시를 하고 정말 뭐 많은 연구를 했어요. 진짜 눈알이 이 모양이 될 정도로 눈알 빠지게 진짜 연구를 해서 각종 저널에 뭐 심리학회 저널에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서 형사정책 저널에도 올리고 무슨 뭐 법과 연관된 저널에도 올리고 각종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논문이 사실은 연구자만 보는구나. 나만 열심히 썼구나. 아무도 안 보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는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역시 입을 다물고 있는 건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성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남자들, 성인 남성들의 성기 사진 보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들이 요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뭐 앙톡이나 질톡을 깔아놓은 애들은 그런 사진을 가지고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막 감상을 한대요. 킬킬대면서 뭐 이쪽 사진이 저쪽 사진보다 어떻다 이런 걸 감상을 한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거를 유머라고 생각한대요. 아이들이. 그 정도로 성교육이라는 건 정말 현실과는 괴리돼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은 그 괴리된 현실 속에는 자기네들은 다 무슨 뭐 아이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고 있는데 성기 삽입이 어떻게 일어나야 임신이 어떻게 되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뭐 책에서 뭐 그림을 가지고 이게 그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지는 어른들의 세상하고는 지금 아이들이 앱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정보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다. 그런 토론은 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성범죄 폭발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예요. 일단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의 성범죄와는 양상의 모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제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누군가는 촬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에다 누군가는 올리겠죠. 그러니까 촬영죄와 유포죄로 일단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촬영죄와 유포를 해서 돈을 받고 회원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박사방 같은 경우에 조주비는 이제 아이 하나를 뭐 단골 성착취 피해자를 어떤 지점에다가 불러놓고 이제 아바타 같은 인간을 하나 보내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서
돈을 무지하게 비싸게 내면 이벤트방을 열어가지고 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재 성폭행하는 장면을 이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착복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조주빈이 얘가 그러면 성범죄 전과가 있느냐? 없어요. 조주빈은 원래 어떤 놈이냐? 얘는 온라인 사기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도 없이 많은 범죄를 이미 저지르고 어떻게 하면 범죄를 잘 저지를 수 있는지에 노하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가까시라는 놈도 있고 뭐 웰컴 투 비디오도 있고 막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대 성적인 어떤 착취물로 거대 그 부호가 된 자가 누구냐? 그게 양진호라는 자예요. 양진호 사건이 갑질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다 성착취물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촬영죄나 유포죄가 없어가지고 이 모든 죄명을 적용받지 않았어요. 양진호는. 그런데 양진호가 지금도 뭐 혼인신고를 한 와이프에게 그 회사에서 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이득을 나눠줄 정도로 그 회사는 망하지 않고 양진호는 7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깜빵에 가 있는데 회사는 더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이 산업이 돌아가는 데는 유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헤비 이제 소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추정을 하고 우리도 추정을 할 때 한 3만 명 정도의 페도필리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학적인 영상물들을 소비하는 자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성매매, 아동 성폭행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조주빈도 아니고 조주빈은 그냥 온라인 사기범이었고 그리고는 뭐 각각도 그런 그 유저는 아니었고 양진호는 유저였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증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그 경제적 비용을 갖다가 바친 인간들은 전부 헤비 유저들인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처벌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 시장은 서버를 플랫폼을 옮겨 타면서 국내의 양진호의 웹하드를 단속하니까 해외로 옮겨간 게 그게 뭐 텔레그램으로 가고 무슨 라인으로 가고 라인은 일본 회사예요. 뭐 요새는 이제 디스코드라고 미국 회사로도 가고 뭐 러시아 뭐 디지털 교도소는 러시아 그 서버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외 서버에다가 VPN을 조성해가지고 결국 인터넷 사설망을 만들어서 결국 피해자들을 거기까지 그 망까지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엠번방 사건이 뭐 언론사와 무슨 뭐 또 2명의 용감한 여대생이 있어요. 예. 불꽃 추적단이라고 얘네들은 진짜 무대뽀 추적 정신으로다가 이들과 이제 막 그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들의 이제 액티비티를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제 고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실체가 많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한겨레 그 기자가 이거를 문제를 삼았을 당시만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서 우리나라 범죄가 아니다. 우리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러고 수사를 한 2년 정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2년 전부터 계속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너무 이상해요. 뭐 계속 이제 그렇게 제보를 받기도 하고 와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촬영만 하고 유포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제 사용자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음란물을 한 번만 보고 말까요? 아니죠. 다 다운을 받아놨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또 그거를 뭐 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내가 10개가 있는데 너는 몇 개가 있냐 한번 우리 바꿔서 볼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일단 피해 양상이 이게 달라요. 강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조두순의 피해 아동만 하더라도 피해가 분명하게 시작돼서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어떠한 영상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끔찍한 피해였긴 하나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요즘은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그래서 끝이 났어요. 오프라인에서의 피해는. 근데 문제는 이게 온라인에서 3개월 있다가 다시 뜨고 3년 있다가 다시 뜨고 5년 있다가 다시 뜨고 지워도 끝이 없는 피해에 정말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의 이게 이제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아동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게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일수록 장애인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이 피해에 더 노출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성범죄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양상이 매우 달라질 거다. 뭐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이 카르텔을 다 척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부형님이 이 강의를 청취하신다면 아이들의 핸드폰 꼭 열어보세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그게 폭탄이 돼서 이 아이를 잡아 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서 그런 이제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꼭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게임 사이트에도 창이 뜨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채팅을 한다거나 뭐 만화의 밑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무슨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거나 이러면은 상대방은 아이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다 깨졌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온라인으로 맨날 채팅하는 애들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보통 한 13세 미만 정도 됐겠다.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하고 다다다다 이렇게 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어린 이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뭐 내가 몇 살인데요 얘기 안 해도 먹잇감을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표적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종류의 위험이 있다. 범죄학 이론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의제강간 연령도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소지나 저장이나 광고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줄 수 있게. 그러면 뭐예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크웹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를 개정하고 지금 휴업 상태인데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냐? 잠입수사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13살 먹은 가출 청소년이에요 라고만 올리는 정도의 수사만 해도 그 밑에 진짜 많은 아저씨들이 댓글만 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사진만 보내면 말을 안 해요. 그 아저씨들과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대화를 1시간쯤 나누면 스타벅스 쿠폰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알죠. 어디에 트래픽이 몰리는 아이디가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회사에서 쿠폰을 쏴줘요. 그러면 그 쿠폰 때문에 대화를 계속 나눠야 되잖아요. 만약에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쿠폰은 식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스템이 앱의 기업체라는 데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여름 내내 이상한 성기 사진을 보면서 공짜 커피를 우리는 전부 쿠폰으로다가 스타벅스에 그 비싼 아이스 커피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천지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역겹지만 참으면은 모든 연구원들이 다 비싼 5,000원도 넘는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고발했더니 이제 기업체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업주는 이제 필터링의 엔진을 가동하지 않으면 필터링을 꼭 가동해야 된답니다. 안 하면은 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으면 뭐예요. 단속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입수사를 막 해서 막 인터넷을 막 경찰들이 돌아다녀야 지금 필터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양진호도 필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웹하드를. 그런데 필터링을 안 하고 단속이 언제 뜬다. 성매매 업소 단속하듯이 언제 뜬다라는 걸 알면 필터링을 해요. 단속이 끝났다. 시범 무슨 기간, 단속 기간이 끝났다. 그럼 또 다 올려요, 도로. 그래서 지금 양진호는 7년형을 받았지만 양진호의 회사는 더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저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더군다나 조그만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다 IT 기업의 신종 무슨 뭐 그 육성 해야 되는 기업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아주 가관의 이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꼭 전화하세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저기 735-8994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삭제 지원을 옛날에는 내 돈 내고 했어야 되는데 수사 지원부터 삭제 지원까지 다 국비로 이제 할 수 있게 인권진흥원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제 위험에 빠진 그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로 꼭 전화하시면 굳이 안 가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력을 받게 해주시라. 또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학대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대는 이게 모든 제가 진짜 범죄란 범죄는 다 봤는데 진짜 심각한 범죄일수록 어린 시절이 형편무아지경이에요. 학대는 모든 범죄의 첫 번째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위험한 괴이한 인간들로 들끓을 것이다. 그리고는 제가 봤던 범죄자 중에 제일 이상한 애들이 사이코패스보다 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사이코패식한데 플러스 사이코패스는 그래도 인터랙티브해요. 피해자를 유인을 할 수 있어야 연쇄살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인할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아. 말하는 거 입만 열면 이상한 괴이한 논리를 펴. 그리고는 뭐 완전 하루에 24시간 혼자서 컴퓨터만 하고 지내. 완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 애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게 묻지마 살인 뭐 이런 데 연루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걔에게 내려지는 진단은 이제 자폐, 유사자폐, 아스퍼거예요. 지능은 높은데 그런데 전혀 소셜하지가 않은 애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고 부모님이 아무리 학력이 높으면 뭐예요? 아이들하고 굉장히 따뜻한 인터랙션을 해야 아이들의 공감도 발달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이러는데 얘는 거의 혼자 지내고 뭐 인터넷상에 트위터만 하고 이상한 뭐 영상물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잔혹살인까지 간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전혀 대화를 나눌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어떤 결말이냐? 방임과 학대의 결말이 소셜하지 않은 인간들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늘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제 직업이 고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눈알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다가 저거는 아보전 복지부 통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범죄 백서나 범죄 분석, 형사사법 뭐 제도 내 이제 통계고 여기는 또 이거는 법원에서 나오는 뭐 통계 매년 나오는 법원 영감을 보고 또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처리된 사건을 겨우 정리를 했어요. 예, 아마 2018년도 것이 아마 최근에까지 이제 오픈된 것일 거예요. 보통 2년 전 2020년이니까 2년 전 거는 사실 그 다 결정이 돼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 거 보니까 아보전의 위기 가정으로 이제 등록된 아동, 꾸벅이 아니네. 네. 저기가 이제 3만 건 정도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경찰에서 사건화를 한 건 그 중에 3만 건 중에 10% 사건화 되죠. 90%는 날아간다는 겁니다. 학대 상황에 그냥 아이들은 노출이 돼 있다. 왜냐하면 이 진짜 심각한 무슨 뭐 상해 흔적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뭐 가해자도 학대 없다 그러고 피해자도 학대 없다 그러는데 경찰이 가서 학대 없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게 90% 사건인 거고요. 그래서 10%가 이제 사건이 되면 검찰로 송치되잖아요. 그러면 3천여 건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보호 처분되고 재판받는 거, 형사공판으로 가는 거는 이 몇백 건, 300건? 그러면 3만 건 중에 300건 정도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집행유예가 돼서 징역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항소하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이제 집행유예가 돼서 다 풀려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문서상에만 아동학대라고 있지 범죄로 형사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어떻게 심각하지 않겠어요. 학대를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고 구속도 안 되고 뭐 돌아가면 다 신고해도 뭐 데려가지도 않는데 유치장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학대가 계속 이제 심화돼서 결국은 학대 치사가 지금 10배가 늘어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누가 대변할 거냐? 누가 대변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브로셔에 차일드 애드보커시라는 어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변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이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편하죠.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정부에서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니네 시끄럽냐. 근데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잖아요. 예. 전 저 혼자 대변하다가 정말 양쪽에서 다 낙인 찍히고 진짜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는 뭐 어차피 정치를 안 할 거고 난 계속 떠들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누군가는 그 말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대변해야 되고 그게 나라고 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도 금전을 지원받지 않고 있고 난 프리하기 때문에 난 내 입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난 얘기할 거다. 지원금 안 받으니까 끊길 것도 없다. 난 두려움이 없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개인으로선 얼마든지 동참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어쨌든 이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 네, 네, 고맙습니다.